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21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으로 부산의 미국 항모 그리고 괌과 하와이의 미군 기지까지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하루 남짓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막판 유세전을 현지에서 펼친 데 이어 맞통을 받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5대 그룹 총수가 현지에서 총력 유세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28일 자정쯤에 공식 회의를 열어서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한다는데 어떤 회의의 성격입니까, 이게?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북한이 그 군사용으로 발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그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회의를 안 하면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회의를 소집한 걸 보면은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가 소집했는데 지금 안보리는 그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비토권이 인정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위성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러시아가 이걸 찬성해 줄 리가 없고 네. 또 중국이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제재하는 결의에 동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비토권을 가진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번에 회의는 열리지만 네. 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네. 회의는 열리지만 어떤 결의도 비토권 때문에 거부권 때문에 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럼 그 예상을 빤히 할 수 있는 예상인데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왜 하느냐? 네.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나라 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이나 그 유엔 안보리 이사 국가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이번 그 군사 도발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세계의 여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러시아나 중국의 거부권이 예상은 되지만 회의는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김정은이 군사정찰 위성관제소를 잇따라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번이나 이 위성관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보내왔다고 하는 그의 북한 매체의 보도인데요. 남한 일대 사진들, 멀리는 괌과 하와이의 사진까지도 일일이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으시어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에 정찰 위성이 적축 지역에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버리며 보도를 하는데 정작 찍었다는 그 사진들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이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고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누가 시비 걸겠어요. 네.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 이미 개발하고 갖고 있다. 우리도 핵보유국이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우리도 블러핑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먹히고 안 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이걸 과시를 해야 무력 과시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무슨 소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브로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브로핑도 한두 번이지 양치기 소년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들이 뭔가를 개발해서 위협을 하려 그래도 여전히 브로핑으로 상대를 안 해버리면 네. 그건 개발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게 북한이 지금 브로핑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제 위성 관제소를 그 김정은이가 여러 번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예. 이게 관제소라고 하는 게 우리 공항에 보면은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 관제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관제소가 착륙 허가를 안 내주면은 몇 시간이고 공중에 돌아야 되잖아요. 딴 데 가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관제소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소와 이 위성 간에 24시간 교신이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고철덩어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관제소와 24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 관제소에 의한 리모트 컨트롤에 맞춰서 이 위성이 행동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관제소에 의해서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쏘아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뭐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위성 쏘아봤던 사람들, 위성 성공적으로 그 쏘아서 이거를 그 컨트롤 해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 소란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뭘 찍었니 하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다는 게 고 박사의 지적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부산 군항에 있는 이 칼빈슨 항모, 미국의 전략 핵항모죠. 또 괌, 하와이 진주만, 펄하버의 미군 해군 기지도 우리가 찍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인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찰 위성이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시 남구 룡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평양 시간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 정찰 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 기지와 호노룰루의 히캄 공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보셨습니다. 네, 리춘희 방송원 아나운서, 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 중구 룡호동 그 부산 기지 주소도 얘기하면서 뭐 괌 얘기하고 하와이 뭐 호노룰루 히캄 기지 뭐 다 이제 지도 펼치면 나오는 데입니다. 이런 데를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북한 방송은 김정은이 관제소를 방문해 관계자들 앞에서 크게 웃는 모습만, 그 사진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이런 영상 블러핑,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과시용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도 이제 브로핑을 과시용 이 협박을 많이 했지만 주 목적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겁니다. 네.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외교 정책이 통미봉남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을 봉쇄하고 자기들이 직접 미국과 상대하자.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하려면 미국이 뭔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건을 자꾸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도 받침되지 않고 네. 경제력도 받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미국에 관심을 끌려면 뭔가 큰 거를 자꾸 터뜨려야 되니까 자꾸 불장난을 해야 되는 이거를 거예요. 브로핑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브로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럴듯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조선노동당 창당일이라든지 또는 조선인민군 창건일 같은데 무슨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세트장 같이 그렇죠. 뭐 대충
그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뭘 한다든지. 근데 이걸 정밀하게 추적을 해보면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 갖고 온 것 같다든지. 저번에 군사열병식에서는 그 글로벌 호크 모형 똑같이 그렇습니다. 갖고 갔죠. 예, 이런 것들도 다 그 군사적 블러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블러핑을 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블러핑이라고 우리가 일단 간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블러핑이라고 본다는 것도 북한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 궤도에 진입을 성공적으로 시켰고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이 성공적으로 가동이 돼서 진짜 사진을 찍었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 이걸 안 보여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블러핑이 사실은 블러핑이 아니었어라고 반증하는 자료로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패 들었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진짜 했는데도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북한의 처지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찍었는데 안 보여줄 또 다른 가능성이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긴 있어요. 뭡니까? 예, 그게 뭐냐면 워낙 사진이 조악해서 아, 이게 사진이랄 수도 없는 거. 예, 네. 그런 거를 괜히 보여주면 자기네 실력만 미천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 말이 또 재밌습니다. 김정은이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상세한 발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언급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 아까 고 박사님 지적이에요. 김정은이 굉장히 기쁜 나머지 좀 오버. 이거 이제 영어죠. 과장한 것 같다. 9.19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하면 평화에 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 마지막에 또 강조점이 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겁니다. 5월 달에 발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발사에 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다가 특히 그 발사가 실패하면서 그것이 다 추적이 돼가지고 우리 서해상에 떨어진 그 미사일 발사체 잔해하고 1단, 2단 분리체. 위성 잔해도 다 우리가 건졌거든요. 중국이 가져가기 전에 다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건져놓고 보니까 이 수준이 정말 조악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들켜서는 안 될 군사적인 이 미천을 다 들켜버린 셈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체면이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적어도 김정은 체제가 그 성군 정치에 입각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군사위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두 번의 참담한 실패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뻤을 거예요. 아, 굉장히 기쁜 예, 나머지. 실제로는 이게 저는 김정은이 그렇게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그 궤도에 안착되는 거는 1단계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궤도에 안착한 정찰 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성공적으로 펴서 이걸 배터리 충전하듯이 에너지를 충전해서 카메라가 작동돼서 이것이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의 정찰 사진으로 네. 이것을 찍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전송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비로소 사진의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그 북한의 기술 당국이 이거를 인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성공이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찍었나 하고 놀랄 정도.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걸 하루 만에 와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박사님이 설명하다가 이제 좀 헛웃음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의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 이름이 좀 깁니다. 이 기관에 가는 길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어요. 자축위원회장에는 아내 리설주까지 또 추가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김주애 후계 구도에 더 힘을 싣는 행보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그 관련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가는 거냐 아니냐라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아직까지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워낙 어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지목이 돼서 한 20년간 후계 수업을 받아서 후계자가 되는데 지목됐을 때도 그래도 30대 청년 때 지목이 됐어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는 뭐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됐지만 그래도 그 20대의 후계자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10살을 넘긴 김주애가 벌써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예. 아무리 김정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네. 이건 좀 너무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김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을 후계 수업이나 후계 과시용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그동안 있었어요. 네네. 다만 조선중앙통신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저쪽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제분이 먼저 오고 네. 부인이 뒤에 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변화다.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제분이라 그래놓고 그 부인이라 그런 것도 여사님이 하면 될 건데 이걸 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이고 여사는 이미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른바 백두혈통은 김정은으로 해서 이설주로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김정은으로 해서 김주애로 간다는 것을 아하. 강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후계 구도라고까지 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주애가 그냥 대충 데리고 다니는 일종의 그 마스코트 같은 그런 존재는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자, 눈길을 끈 게 또 있습니다. 아까 그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앉아 있는데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사진에 다 안 나오는데 그 김주애 또 리설주가 입은 게 미국 나사의 티셔츠와 매우 흡사했고 그 이 가슴판에 로고도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이 로고 저희가 또 사진 분석을 해보니까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DPRK가 들어가 있고 나사가 아니라요 나다 뭐인 짝퉁인데 이게 D가 디벨로프먼트였어요. 근데 예. 이게 나타 T로 바뀝니다.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예, 이 북한에서는 용어라든지 기관명,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네. 자기들은 그거 굉장히 그 의미를 두고 이걸 그 차별화 시키거든요. 네. 지금 나다라고 돼 있는 디벨롭먼트는 개발한다는 뜻이니까 그건 자체 개발에 강조를 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뒤에 나타로 해서 테크놀로지로 바꿨다는 저 거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A, TA. 예, 네. 그러면 저 테크놀로지는 국적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이나 로켓 발사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다면 네. 디벨롭먼트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쓰는 거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와의 이 연대와 이 협력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거가 김정은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아하. 예, 그런 것들의 뜻을 담아서 나타라고 이렇게 계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 함께 간다는 의미를 그렇습니다. 나타에 싣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타당한 분석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실제로 김정은이 발사장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이 기념사진, 북한하면 이거 뭐 수백 명하고 많이 찍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또 보니까 그 인물들 가운데 누가 봐도 이 서양인, 특히 러시아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게 다 뭐 누구 기술자겠지 이랬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인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러시아 군용기가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 또 평양에 도착했는데 이게 군용기가 온 게 바로 이 기술진 또 장비, 러시아 장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북한으로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밑에 단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김정은이가 있고 네. 그 위에 단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문제의 그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서양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 지금 까만색으로 나오는 게 김정은이에요. 예, 첫째 그렇습니다. 줄. 예. 그러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 이게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됐거나 공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저기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북한에서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네네.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팅을 해서
필요하면은 없애기도 하고 아하. 사진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다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저 사람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로 나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저 홍보 책임자들 지금 저기 사형 집행장에 가고 있을지 몰라요. 아, 네. 만약에 실수였다면. 예, 예. 이게 다 알고 이 정도는 노출해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나타 얘기도 사실상 은근히 우리는 러시아와 한편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네. 저는 저 사진도 그런 과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뭐 다 전략적,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북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러시아는 예상대로 정말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뭐 역시 그런 그 반응은 예상했던 바죠? 당연하죠. 지금 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앞장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는 순간 정말 자가무순이 되는 거죠. 더구나 자기들이 지원해줘서 된 것 같은데. 자가당착.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부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물적 증거가 와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잡아 떼버리면 네. 는 통한다는 것을 수십 년의 그 소련 외교를 통해서 터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 뗄 겁니다. 네. 자, 증거 내봐라. 증거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김정은은 정찰위성 발사가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거듭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발언을 세세히 보면요. 김정은은 정찰위성의 보유는 적대 세력들의 각양각태의 북한에서 저런 말씀입니다. 위험천만한 침략적 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하고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다. 저 마지막 두 줄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저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쏘아올린 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위성보다는 발사체 기술에 아마 더 강조가 두어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는 대개 다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까지 어느 정도 갔다는 건데요. 예. 문제는 발사체죠. 그러니까 이게 ICBM을 진짜 제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지금 계속 고각으로만 쏴서 정상각도로 쏴서 정상각도로 내려올 때 그 압력과 열을 과연 견딜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찰위성 발사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김정은의 네. 저 발언은 저기에서 얻는 것은 정찰위성의 그 발전도 있겠지만 발사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군사적으로는 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저런 군사 도발을 하겠다는 공언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이 귀환하는 부산항에서 뭐 저걸 찍었다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네. 칼빈슨 항모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제주 인근 해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항공모함은 한 대가 다니는 게 아니고 전단이 다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지스함들과 구축함들이 같이 가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은 일종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사일, 그 단거리 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또는 ICBM이 발사될 때부터 비행할 때까지를 쭉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천후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게 이지스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지스함이 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준비해서부터 발사를 해서 이것이 궤적 활동을 하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실패한 정찰위성을 우리가 바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정찰 자산과 미국의 이 이지스함을 이용한 정찰 자산들이 크로스 체킹되면서 바로 달려가서 끄집어낼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뭐 오기도 전에 그냥 예, 그렇습니다. 난짝 들어왔죠. 예, 네. 그러니까 칼비슨함이 한국의 한반도에 기착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억제의 상징적 조치지만 특히 위성이 발사된 직후에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특히 이지스함의 그런 작전 기동 능력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 다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군사 위협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막판 유세차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강력한 지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한글로 보도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뭐 좌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좌파 정권들도 있고 좌파 정당들도 활동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저런 이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그로 인한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좌파 정당들조차도 비판적인 입장을 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만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저 자리가. 그 시점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나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 포옹하는 모습 봤는데 저 표심은 어디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프랑스가 또 이끄는 또 유럽의 표심이 있으니까요. 자, 끝 소식을 하나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인데요.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9.19 조치 일부 해제는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위해서 한 당연한 조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9.19 합의는 우리의 굉장히 불합리한 합의였다. 2천만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적 조치다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9.19 군사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업적은 정말 국민적 평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의 발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북한의 핵으로부터만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라고 하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 수도권이 2,5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만의 수도권 국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비하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는데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가 그 대비 태세를 무장 해제당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장사정이 수도권을 향해서 발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포를 끄집어내서 네네. 그렇죠. 남쪽을 향해서 쏴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문재인 정부 전에는 이 휴전선 인근에 우리가 정찰 자산들을 이제 비행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그걸 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동이 보이면 우리가 선제 타격이 가능했는데 네네. 9.19 군사 합의로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사정포가 정말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의 부분 효력 정지를 통해서 이 정찰 기능을 다시 우리가 재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적어도 장사정포로부터 공격받는 수도권 국민 2,500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조태용 안보실장의 발언의 핵심입니다. 네. 고성국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세계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향한 시간 이제 만 하루 남짓 다가와 있습니다. 막바지 총열전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정부 강요들의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이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결전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국 수도에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에 2번이나 가는 거 유례가 없었죠? 이건 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의 이 진정성을 지금 회원국가에 보내주는 것 같고요. 사실 일본 예를 들면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 한 다음에 1970년도에 오사카 박람회를 하면서 G3에 그냥 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그다음에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엑스포 3개를 다 지금까지 유치한 나라는 6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인 것들을 지금 뭐 몸소 실천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있고, 4차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하셨고, 그리고 뭐 역으로 보면 빈살만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안 나타나고 있지만 장관급 4명 보내서 지금 돈을 엄청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방문의 의미, 또 상세한 일정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와 오늘 윤 대통령과 방문단 일행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한 3가지 외교 행사, 즉 23일의 만찬, 24일의 오찬, 그리고 24일 저녁에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서 파리로 넘어가서 도착하자마자 유세전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아까 보신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찬 겸 정상회담 일정을 빼고 나면 프랑스에 있을 때 내내 BIE 대표단들과 식사하고 리셉션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BI 대표가 각국에서 3명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사람이 이 투표장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3명 중에 누가? 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입니다. 전자 투표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모릅니다. 네. 바덴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지했던 나라가 몇 표였냐면 3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로는 52대 27로 우리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대학생 때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실 뭐 후일담이지만은 정주영 회장이 매일같이 장미꽃을 회원국에 이제 투표할 사람들인데 매일 며칠간을 보냈답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진실성이 지금 우리 통하는 그러한 지금 외교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파리 브로냐르궁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연대의 국정기조 아래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최대 경쟁자 사우디의 리야드를 의식한 듯 부산 엑스포를 뭐 돈 자랑하고 나라 힘 자랑하는 과시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과 연대 그리고 나눔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네, 부산 이즈 레디와 함께 우리 기호 1번을 따른 부산 이즈 넘버원도 이미 파리에 지금 계속 확산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행사와 식사, 리셉션 자리마다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이 대표단과 악수를 하나하나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난 정상 182개국인데
만난 정상은 몇 배가 된다는 게 그렇죠. 중복 반복을 계속 네. 했다는 거죠? 반복하고 이제 진심을 전하는 그런 악수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리셉션 자리에서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부산 엑스포를 나누어 갖는 엑스포로 만들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를 보시면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2030년도에 자기네 나라의 사실은 왕의 교체가 지금 예상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왕이 88세니까 그때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좀 왕이 돼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자기 과시용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런 등등을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면서 우리 진심이다. 같이 한번 해보자. 나눠 갖자. 우리 K컬처도 여러분들 갖고 가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들이 지금 몸소 아주 신체 접촉을 통해서 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틀간 치열하게 유세전하고 돌아왔고요. 한덕수 총리가 일요일에 파리로 날아가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민간 측 위원장이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인데요. SK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8개 자회사에 소속된 세계 9개 나라 사업장에 모두 홍보문을 대량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페루, 그다음에 뭐 호치민, 말레이시아 등등 9개의 지금 모든 것들에서 전 세계적인 눈길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은 매정드 부산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파리에 상주하는 그냥 집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진짜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외의 중요한 이벤트를 갖고 오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민관이 이렇게 같이 도는 나라가 진짜 없습니다. 네.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연출하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4시간 내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2시간 아니면 내가 나오겠네요. 네.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막판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뭐 이런 4대 그룹 최태원 회장까지 외에 또 신동빈 회장까지 이제 5대 그룹 총수가 지금 전부 파리에 있는데 이분들은 투표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계속 파리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최태원 회장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게 되니까 원래 이 뭐 회장님들 최소한 뭐 비즈니스고 다 퍼스트 클래스만 타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보면서 얘기할 텐데 네. 이거 자체가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전용기를 띄울 수 없고 또 그 이코노미를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계 총수와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포함을 한다면 자, 저게 말이죠. 네. 지가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이코노미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 아마 난생 처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진심인 걸로 보여지고요. 저렇게 해서 돌아다니신 거리가 지구를 495바퀴 지금 다녔으니까 지금 이코노미 아니라 진짜로 뭐 기차를 타시더라도 지금 가지고자 하는 곳에 정시에 도착해야 되는 절박한 시간입니다만은 진짜 진심으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마음씀씀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낭보가 주말 사이에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울었던 것으로 평가됐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마음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일본 유력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지금 사실 일본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내에서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는데 사실 9월 달에 G20 정상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귀뜸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는 이 엑스포 있잖아요. 원래 엑스포는 자기네 나라가 땅만 빌려주고 다른 나라가 와서 자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이 지금 최초로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하듯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지금 나타냈고요. 사우디에 편향됐던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원유를 많이 사오니까 눈치를 봤는데 그것보다는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간의 미래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낭보가 전해졌었습니다. 네, 방금 지금
최양호 원장이 하신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요. 일본 정부가 2025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여기에 이제 말씀대로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아무 나라도 신청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1호로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먼저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이웃나라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사실 뭐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본이 다가왔고요. 자, 이렇게 한두 표씩 모으면 충분히 우리가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바덴바덴 때 우리나라 지지한 표는 3표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52대 27로 우리가 이깁니다. 네. 자, 그 기적, 뭐 기적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에 이제 윤 대통령의 바통을 받아서 파리로 날아갔고 현지에 도착해서 지금 막판 유세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총수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뭐 중꺾마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의 이제 이력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번 자기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때 이 유치 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굉장히 몸소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가서 유치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지금 뭐 보시면 총리는 사실 112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한 뭐 250명의 정상들을 만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 막판 이제 표 단속을 잘 하시는 부분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이런 농담처럼 이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고 해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요새 막꺾마라고 한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유치 노력 끝난 건 아니지만 숫자로 결산해 보면 놀라운데요. 저희가 정리해 봤어요. 자, 숫자로 본 2030 엑스포 유치 노력. 지구를 409바퀴나 돌았다. 민관이 함께 한 거리입니다. 민관이 만난 사람은 2,308명. 이게 이제 정상급 대표단급 인사 얘기고 대통령과 총리가 방문한 나라가 25개 나라였다. 이런 얘기고요. 엑스포를 위해서 정부는 212바퀴, 기업은 197바퀴. 이게 꼭 지구 몇 바퀴 돈다면 슈퍼맨 생각나는데 네. 하여간 엄청 돌았어요. 아니 25개국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모인 정상들을 합하면요 지금 뭐 한 300명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25개국뿐만 아니라 저 많은 정상들을 만났고요. 지금 이 숫자가 표현하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이 합쳐서 우리가 옛날에 1981년도에 88년도 올림픽 따온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요. 내일 뭐 자정쯤에는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부산 엑스포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2027년 엑스포 경쟁 때 미국, 스페인을 제치고 유럽의 비교적 소국인 세르비아가 따냈어요. 그때 태국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포라는 게요. 나라 힘세고 지갑 크다고 이기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 시간 28일 밤 최종 5차 PT에 우리 측 연사 반 총장이 될 거라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유력해지고 있어요. 네, 거의 확정적으로 좀 돼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대변하신 분이 옆에서 있을 것 같고요. 나승현. 네.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지금 등장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 훈장 받고 이제 파리로 나가라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예, 네. 그러면 K-컬처에 아주 지금 진수를 하고 있는 블랙핑크. 진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고 유치에 일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로벌 셀럽 아니겠습니까? 10년간이나 유엔 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반 총장이 PT 주자로 나서는 거는 어떤 효과를 낼 거라고 우리 최원장 보세요? 일단은요, 유럽에서 그다음에 미주에서 지금 이 반 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세계를 이끌 그런 한국의 이러한 그런 이런 재능과 그다음에 권위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자극이 되고요. 아까도 지금 뭐 연구에서 훈장 받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블랙핑크. 예.
그것이요 유럽표에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지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찰스 왕세자가 뭐 극진한 찰스 3세. 네, 3세. 예. 예, 지금 극진한 지금 우리 국빈 방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값지다는 그런 현지의 언론들의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전승. 내일 새벽에 낭보가 파리로부터 날아오길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